지금은 정확히 어떤 위치냐면 상승 추세를 잘 잡아서 역사적 신고가 강세라서 굉장히 큰 상승률로 상승하고 있다. 저는 이 역사적 신고가의 강세장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하락 직전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은 계속된다. 그 고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3,400까지 온 이 마당에 3,500이 될지 4,000이 될지 5,00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잘하고 계신 거냐? 90% 이상은 잘못하고 계시죠. 왜 잘못하냐?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9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의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9월에 우려가 많았던 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타 유튜브도 많이 나가고 제 유튜브도 하니까 그런 질문 진짜 의외로 많이 받았어요. 뭐 한 8월 중순부터 어딘가 나가면 또 9월에 나가면 뭐 9월은 떨어지는 달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돌려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9월은 주식하기 힘든 달입니다. 왜?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군데서 그런 질문을 받았겠죠. 10월은 좋냐? 10월은 더 안 좋습니다. 왜? 제가 주식을 했던 제가 한 25년 30년을 했거든요. 제 기억 속에 10월은 폭락의 달이 너무 많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혹시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가장 큰 폭락을 했던 거 지금 뭐 차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가장 큰 폭락을 했던 건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30% 정도가 빠졌고요. 그러면은 2008년 10월 이전에 또 10월 큰 폭락 있었습니다. IMF 때. IMF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가 1998년이었는데요. 1998년 10월 역시 한 달에 지수가 30%가 빠졌습니다. 한 달에 지수가 30%면 말이 30%지 지금 3,000이라고 쳤을 때 3,000에 30%면 한 달에 3,000이 2,000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3,000이 2,000이 된다고? 근데 10년에 한 번씩 10월 달에 30%씩 빠졌어요. 그 10년에 한 번 2008년 이후에 지금 뭐 2025년이니까 15년에 한 번 10월 달에 30% 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10월은 굉장히 주치가 힘든 달이죠. 12월은 어떨까요? 12월은 더 힘들 텐데. 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지금 뭐 50억으로 유지가 된다 해도 왜 5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럼 50억 있는 사람들은 12억에 팔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코스닥 소형주들은 다 작살 나겠죠. 12월도 안 좋네. 1월 달은 좋을까요? 배당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1월 달에 다 팔던데 배당 받고 나서. 2월 달은요. 2월 달은 날짜도 짧잖아요. 뭐 2월에다 놀러 가고 뭐 하고 하면 2월에 거래 대금도 줄어들 텐데. 8월 달에는요. 여름휴가 가야죠.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9월은 주식하기 힘든 달이다. 10월도 주식하기 힘든 달이다. 2월도 힘들고 5월도 힘들고 그냥 1년 내내 힘든 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달이 힘들다 좋다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9월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장이었고요. 그럼 10월은 어떨까? 근데 9월의 상승률이 사실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서 저는 추세도 믿지만 연속 상승 또는 꽤 높은 상승률이 나왔을 땐 조정의 확률도 높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어떤 위치냐면 상승 추세를 잘 잡아서 역사적 신고가 강세라서 굉장히 큰 상승률로 상승하고 있다. 그럼 이제 9월 벌써 보름 지났잖아요. 만약에 9월 달에 조정이 별로 없이 10월을 맞이한다면 10월에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무슨 3,000에서 3,500, 3,600까지 와서 20%가 지수가 올랐어 3,000에서 그럼 이익 실현해야겠다. 뭐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세력들이 나온다면 10월 달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받는 조정. 그거 말고는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 9월에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10월에도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건강한 조정이 한 번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 번이 아니고요. 저는 이 역사적 신고가의 강세장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년까지 이어졌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50 정도에서 3,250, 3,300, 3,350, 400, 3,450까지 계속 왔어요. 그러면 3,500, 3,600, 4,000 계속 가진 않는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 추세라는 건 강하게 오르다가 깊은 조정 한번 또 오고 또 다시 그 전고점 뚫고 강하게 가고 이런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올 수 있다. 다만 조정 이유가 중요한데요.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저는 올해 뭐 9월에 조정이오든 10월에 조정이오든 그 조정의 저점에서 다시 상승을 잡는다면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무조건 하락 직전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은 계속된다. 강세장도 언제나 조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까지 코스피가 얼마나 갈 것 같으실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마감 방송을 촬영하고 왔는데 정확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세계 최고의 명언 소크라테스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의 명언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신고가가 어느 정도 무서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 1400에서 지수가 2배면 2800이에요. 근데 전고점 2550, 2600을 돌파한 그 지수가 3316까지 갔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리포트나 또는 제일 잘 나갔던 유튜버들 뭐 그 당시 2020년 여름 7월, 8월, 9월 2500 못 돌파할 때 또는 가을 11월, 12월 2500 돌파해서 2600, 700 갔을 때 전문가들 나와서 말하는 걸 보신다면 90%는 뭐라 그러냐면 1400에서 지수 2배 2800 정도가 한계지 더 가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3300까지 7월까지 갔다는 얘기죠. 코로나 저점 3월에서 그 다음에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1400에서 3300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예상했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게 역사적 신고가 시대예요.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아니라면 차티스트들은 전고점 정도, 야 올라가봐야 전고점 정도 한번 얻어 맞을 거야. 지금은 우리 뭐 PBR이나 이런 거로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조정장에서는 조정장 박스의 고점을 다들 얘기해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 가면 그 고점을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3400까지 온 이 마당에 3500이 될지 4000이 될지 500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5천? 좀 힘들지 않을까? 5천은 좀 힘들지 않을까? 4천? 4천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느낌이나 어느 정도의 지표 정도 PBR 지표나 뭐 이런 지표로 말을 하는 거지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최하로 본다면 뭐 3,500은 최하가 말이 안 돼. 이미 3,500이야. 3,450을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4천은 거의 간다. 올해는 못 가더라도 올해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4천은 거의 가락률이 높다. 5천은 힘들지 않을까? 그럼 그 주변 언저리 뭐 한 4천에서 4,500 사이 언저리 야 그렇게 넓게 말하는 게 어딨어. 역사적 신고가가 원래 그래요. 1,400에서 3,316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야 이거 차트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그 차트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역사적 신고가의 고점을 논할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조언 가볍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탑다운 분석자거든요. 저는 무슨 뜻이냐면 지수의 상황, 그 다음에 업종의 상황, 그 다음에 그 내가 선택한 업종에서의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흐름으로 저는 주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수 상황은 어쨌든 만약에 약세론자들의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야, 너무 많이 빨리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빨리 오른 거에 대한 건 조정이면 돼요. 조정. 근데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한다는 게 제 논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업종이잖아요. 지수는 편안한 상태예요. 떨어지고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제 업종의 선택인데요. 요거는 좀 지금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수는 오히려 쉬워요. 지수는 올라갑니다. 어느 업종이 올라갈지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냐면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지금까지 3,300 오늘까지도 상승장을 이끌었던 업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방원 거기에 상법 개정안까지 해서 지주와 금융 그럼 지금 조방원 거기에 전력기기 전 지금 조방원 전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요 6대 산업, 6대 테마들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랬을 때 얘네가 더 간다? 더 갈 수도 있겠죠. 1번 안은 여태까지 갔던 애들이 계속 가. 이게 1번. 2번은 아니야. 새로운 애들이 가겠지. 그 새로운 애들이 지금 뭐예요? 반도체. 지난주부터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3%, 5%씩 올라요. 그러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오늘 뭐 DB하이텍 막 10% 오르고 뭐 하나마이크론도 엊그저께 막 10% 오르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막 10%씩 올라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뭐 새롭게 좀 부상하고 있는 업종 아니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겠죠. 아직은 못 올랐지만 야 자동차는 뭐 언제까지 죽을 거야. 제가 막 현대차랑 기아 최근에 좀 뭐 회사차 한번 알아볼 일이 있어서 레이나 뭐 아니면 캐스퍼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1년씩 걸린대. 아니 레이나 캐스퍼 1년 지금 주문하면 1년 걸린다는데 왜 기아차하고 현대차 주가가 못 올라가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있는 거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지 나같이 차 사겠다고 하는데 1년 걸린대. 그냥 주가가 못 오른다는 얘기는 뭐 생산 시설의 문제인가? 왜 1년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주문이 밀려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또는 화학주들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전혀 못 올랐거든요. 지수가 오르는 동안 전혀 못 오르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올라갈지 또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뷰티 관련주들 급하게 오르다 조정받고 있죠. 또는 뭐 로봇 관련주들 요즘 좀 이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뭐 로봇, AI 같은 신산업들 또는 수익성이 좋아서 올라가다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엔터나 뷰티들
뭐 이런 애들이 갈지, 많이 오른 지금 조방원전이나 아예 못 오르고 있었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또는 중간 정도에 있는 애들 누가 갈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보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죠. 많이 오른 지금 조방원전 중에 하나만 픽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마스가를 믿어. 그럼 조선주 하나 사시면 되고, 또 야 AI 시대에 전력기기 계속 갈 것 같은데 전력기기 하나 선택하시면 돼. 야 상법 개정안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나오면 이건 지주사랑 금융주 더 가. 그럼 지주사 설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중에서 한두 개. 그다음 하나도 못 올라. 야 2차 전지 언젠간 가겠지. 2차 전지 선택하시든지. 야 자동차, 야 뭐 현대차 사려왔더니 1년 기다리래. 그럼 자동차를 사시든지. 반도체가 드디어 소부장이 가는구나. 그럼 반도체를 사시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 뷰티 이런 K 관련주들, 걔네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가 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오른 거에서 한두 개, 못 오른 거에서 한두 개, 중간 단계에서 한두 개, 이렇게 업종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ETF나 지수 투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수에 대한 투자 또는 ETF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ETF라는 상품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없던 금융 상품이 새로 생긴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금융 상품은 뭐냐? 원래 예전에 우리가 간접 투자 펀드라고 하죠. 그 간접 투자 펀드가 이렇게 상장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면 되지 삼성전자 ETF라는 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ETF의 장점은 없냐?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살지 SK하이닉스를 살지 애매한데, 그러면 반도체 ETF를 사시는 거죠.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살지 LIG 넥슨을 살지 현대로템을 살지 너무 애매한데, 그러면 방산주 ETF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ETF는 그 업종을 선택을 했지만 그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하지 못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선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도 못 보고, 근데 나는 리포트 매일 읽고 세상 돌아가는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업종은 선택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방산주 ETF, 전력기기 ETF, 반도체 ETF, 제약바이오 ETF 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업종 ETF는 종목 선정 잘 못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못 보시는 분들 찬성. 자, 그런데 지수 ETF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의 기본값이 뭐냐면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또는 가치가 있는 회사,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 또는 어떤 재료 가치가 있거나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두잖아요. 지수에 어떤 가치가 있죠? 지수를 가치 분석으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수 ETF는 결국은 지수가 오르리라는 예상 또는 지수가 떨어지리라는 예상 둘 중에 하나 홀짝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코덱스 레버리지 곱하기 2죠.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상품보다 곱하기 2로 올라갈 때 지수보다 나는 2배 정도 벌게. 근데 또 내려가는 쪽도 살 수 있어.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를 사면 내려가는 거에 2배 정도로 내가 벌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냐? 90% 이상은 잘못하고 계시죠. 왜 잘못하냐? 매매 동향이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시대죠. 한 3,000부터도 아니에요. 4월 9일부터. 4월 9일 지수가 한 2,200부터 지금 3,400 왔거든요. 2,200, 3,300이면 지수가 50%가 올랐어요. 4월 9일보다. 4월 9일보다 지수가 50%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누적으로 매매 동향을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ETF 중에 떨어지는 쪽에 개인이 계속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올라가는 ETF 쪽에 지수 ETF 쪽에는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50% 올랐는데 개인은 계속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지수 ETF를 사서 다 손해보겠다는 얘기 90% 이상. 왜 그럴까요? 주식 투자할 때의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절대 추세 매매로 하지 않아요. 저 같은 추세 매매 차트를 보거나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추세 매매의 무서움을 알지만, 특히 최근 1, 2년 하신 분들, 1년 하신 분들은 4년 전 고점을 한 번도 돌파 못하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이 이제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0% 20%만 오르면 바로 팔잖아요. 왜?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계속 사죠. 왜? 물타기를 해야지 본전에 나올 수 있다며. 말 같지도 않은 회개한 논리인데요. 떨어져서 물타기를 하면 본전에 나온대. 저는 그걸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습성 그대로 ETF, 지수 ETF에 접근을 하면 지금처럼 4월 9일부터 지수가 50% 올랐는데, 그러면 인버스 상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게 떨어졌겠죠. 손해보고 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겠죠. 올라가는 쪽에 거신 분들은 조금 벌고 팔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ETF를 하는 건 근원적으로도 그냥 종목 투자하거나 또는 좀 더 종목을 잘 못 보면 업종 투자하는데 지수를 오르고 내리고를 맞출 거라고 추세 매매를 모르면서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때도 지금도 늘 역추세 매매를 해서 코덱스 지수 ETF에서 큰 손실을 본 걸 데이터상으로 늘 확인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ETF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의 비교
비교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그래요. 올해 연초 또는 한 4월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압승이었습니다. 압승. 왜냐면 아까 제가 지수가 2021년 7월부터 지금 2025년 7월, 두 달 전 7월까지 지수가 4년 동안 그냥 비슷한 수준, 3,000원 돌파했으니까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의 주가 지수를 넘어섰고. 근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1위와 2위를 넘어서서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이 두 종목의 4년 전 2021년 지수 고점, 7월 달에 지수 고점 시기와 오늘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SK하이닉스는 그때보다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2배가 훨씬 넘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때보다 한 20-30% 깎여 있죠. 왜? 삼성전자 우리 9만 전자라는 별명을 알잖아요. 4년 전에 9만 원을 돌파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5만 전자까지 갔다가 6만 전자, 7만 전자예요. 9만 원짜리가 지수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9만 전자가 7만 전자예요. 지수보다 못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지수는 모든 종목의 평균값이고요. 그 모든 종목의 평균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삼성전자예요. 왜? 시가총액 평균값이니까. 지수는 시가총액의 평균으로 움직이는데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지수보다 훨씬 못 올랐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4년 전보다 지금 2배 이상이 올라 있어요. 그럼 하나는 20-30% 떨어져 있고 하나는 2배 이상 올라 있으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한 6-7월까지 스토리였고 근데 갑자기 한 7-8월 2달 정도에 약간 역전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는 듯 하죠? SK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에서 SK하이닉스 내년에 뭐 HBM 뭐 니네가 뭐 가격 주도력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이제 다른데 경쟁 심해지고 협상하고 하면은 엔비디아에서 니네 거 얼마나 사주겠어? 그러면서 매도 의견을 내요. 지금 그거 매도하셨던 분은 한 20-30% 손해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이후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 쳤으니까. 근데 그때는 SK하이닉스 못 오르나 보다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죠.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못 오르나 보다 시장에서 반응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는 통과를 못했지만 애플하고 테슬라의 호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못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삼성전자가 이제 좀 주가가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좀 못 오르나 싶었는데 지수 역사적 신고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사실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는 다시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두 반도체 회사가 엎치락 뒤치락보다는 3-4년의 흐름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완승인데요. 몇 달 동안의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혹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정도였는데 일단 현재로 봐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볼 때 강한 종목은 야 이거 이제 많이 올랐잖아. 약한 종목은 이제 오르겠지.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신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지금 9월 16일 수요일 오늘 기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4년 전 주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집에 차트가 있으시다면 삼성전자는 4년 전보다 20-30% 까였다니까요. SK하이닉스는 4년 전보다 2배가 올랐다니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년 전보다 30배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2배가 오른 시점에서 야, 얘는 이제 2배 올랐는데 쟤는 못 올랐으니까 하신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 3년 전부터 쳐다도 안 봤겠죠. 근데 그 바닥에서 2배 올랐던 게 지금 30배가 이상이니까 15배가 더 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오른 건 이제 끝났어 또는 뭐 안 오른 거 올라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 물론 저도 아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른 업종에서도 한두 개 못 오른 업종에서도 한두 개 또는 중간단에 있는 에서도 한두 개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분산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으로 우리는 분산 투자 세팅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 베스트를 찾자는 이야기지 못 오른 건 이제 앞으로 오를 거야. 오른 애들은 못 오를까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주식을 볼 때 단순하게 쟤는 많이 올랐으니까 못 올라 얘는 못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라는 관점은 논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한다면 많이 오른 애가 더 강할 거야. 못 오른 애가 약할 거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추세 매매자인데 많이 오른 애가 강한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진짜 너무 많이 올라서 겁난다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뭐 강한 애가 더 강하지.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쉽고 그 안에 있는 종목 선정은 어렵다고 했는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종목 공부, 주식 공부는 제일 좋은 건 실전적으로는 HTS 리포트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기본이 좀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뭐 차트에서 뭐 양봉, 음봉, 정배열, 역배열 이런 기본적인 용어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구성이 차트가 돼야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신고가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시고 또는 재무제표에서도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서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재무제표를 보지 못하는 기본이 없으신 분, 또는 재료는 공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리포트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게 기본이 없으시면 실전적으로 그냥 해도 쌓이지가 않아요. 약간 모래성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쓴 책이라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주식투자 핵심 수업이라는 책에는 사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이 1장에 이제 초보자들은 이건 알아야 돼. 그 1장에 있고요. 2장은 재료 분석편.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3장은 차트 분석편. 그래서 차트, 정배열, 역배열, 양봉, 음봉이 뭔지. 그리고 4장은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실전 전략으로 한 8가지 정도, 제가 여태까지 주식투자 30년 하면서 8가지 정도 돈 벌었던 전략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저런 책도 있었어? 하신 분들은 좀 기본서로서 공부를 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 차트, 재료 분석의 기본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